우리 몸엔 소변을 만들고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이 있다.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 들어온 수분을 혈액과 함께 걸러두는 신장.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을 저장하는 방광. 방광 밑에 위치한 남성의 생식기관인 전립선. 국가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전립선암을 좀 많이 발견하고 있는 추세고, 신장암 같은 경우에도 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초음파로 이렇게 복부 초음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검진을 통해서 우연히 조기에 신장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방광암도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 방광암의 특징으로서는 통증 없이 무통증으로서 이렇게 혈뇨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특히 그 통증 없이 혈뇨가 있는 경우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환경의 변화와 서구적 식습관으로 인해 3대 비뇨기암의 발병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비뇨기암의 증상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지만 방치했다가는 암이 손쓸 수 없이 전이된다. TV 닥터, 오늘은 우리 아버지들을 위협하는 3대 비뇨기암에 대해 알아본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 박기용입니다.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어요. 뭐요? 곽 선생님도 아실 텐데 예.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지갑. 눈물만이 아니다. 예, 스마트폰, 이 잘생김 공감하시죠? 이런 거. 무슨 얘기인지? 예? 공감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박경원 아나운서께서 오늘 말씀을 꺼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드리게 될 말씀이 비뇨기과계의 질환, 특히 비뇨기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3대 암이 있습니다. 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암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할 텐데 특히 나이 조금 있으신,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귀를 쫑긋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TV 닥터 주제를 아버지의 눈물 3대 비뇨기암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암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동아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의 성경탁 교수께서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다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뭐가요? 아니 전공이시지만 네. 예. 자신 있으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네,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야. 아니 그런데 직접 병원에 보면 40, 50대 남성들이 실제로 많이 찾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오늘 주제가 비뇨기 3대 암을 논하는 자리인데요. 네. 과거에는 할아버지의 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 아버지의 암이라고 이렇게 발병 시기가 40, 50대에 이렇게 좀 당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죠? 네. 이 시기에 가장 바쁠 때고 또 바쁘다 보니까 건강 검진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 진단하는 시기가 늦춰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이 3대 암은 그 가장이 가족을 위해서 바쁘게 일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몸을 돌보지 않는 이런 시기에 닥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아버님 세대, 우리도 지금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죠? 그렇게 됐어요? 네. 실제로 이렇게 발병률이 많이 높아졌나요?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 황제의 암이라는 얘기가 있다. 왜냐하면 전 미테랑 대통령, 넬슨 만델라, 그렇네요. 덩샤오핑 이런 분들이 다 이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암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보시면 전반적으로 남성 비뇨기 암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생률 1인 위암, 또 3위 폐암을 비교해도 그 빈도가 급격히 최근에 10년 사이 증가하고 급격하게. 있고요. 우선 그 도면을 도표를 보시면은 2014년 기준으로 3대 비뇨기암 발병률이 전체 암 발생 건수 한 21만 7천 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전체를 봤었을 때 전립선 암이 7이지만 남성 암을 봤을 때는 오히려 약 4.5%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빈도는 인구 10만 명당 19.3건으로 상당히 빈도가 지금 높습니다. 높고 발생 연령을 보면은 아무래도 70대가 가장 흔하고 그다음 60대, 80대 순으로 지금 발견되고 있고요. 둘째로 그 신장암은 약 한 2%에서 발견이 되고 전체 남성 암의 9위를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남녀 발생 빈도는 한 2.1대 1로 남자 한 2배 정도 증가하는데 예. 신장암은 상대적으로 좀 조기에 예. 많이 발견되는 빈도가 있어서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고 네. 60대, 70대 순으로 발견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광암은 약 전체 한 1.8%에서 발생을 하고 남성암의 순위로 8위에 네. 속하는데 특히 그 아까 보시면은 남성들이 담배를 많이 하시는데 예. 방광암이 아주 담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 얘기 또 예,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남녀 발생 빈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예. 4.1대 1로 남성이 4배나 높아요. 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은 70대가 가장 흔하고 예. 그다음 60대, 80대 순으로 발병하는 것입니다. 예. 방광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남자에 훨씬 더 암이 그러니까요. 많이 생긴다. 네,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3가지 암 중에서 특히 전립선암의 발병률 증가가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전립선이라는 단어도 네. 좀 생소했잖아요, 예전에는. 전에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진짜 예. 몰랐어요. 예. 근데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라든지 그 원인 분석 한번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그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것과 네. 예. 고령의 남성 환자분들도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예, 예. 그런 것과 그다음에 그 서구화된 음식과 식생활 습관 네. 예,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진단 기술의 발달과 그다음에 우리 그 일반인들의 그 암에 대한 인식이 네네. 많이 좀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을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는 것이죠. 어.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원인을 볼 것 같으면은 네. 우선 고령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네. 예. 그다음에 유전적인 변화,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 특히 동양인보다는 서양인에서 전립선암이 더 많이 발견하는 것으로 되어 예.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식과 식생활, 예. 특히 서구화된 식생활, 고지방, 예, 예. 고칼로리 이런 다이어트들이 예.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서구화 식생활 말씀하셨는데 그 서구에서는 서양인들은 남성암 1, 2위를 한다면서요, 전립선암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발병률 1위, 사망률 2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앞서는 이제 굉장히 그 빠르게 그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립선에 암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종합적으로 묶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마 다른 암들과 같은 기전인데요. 네. 암을 유발하는 그 유전자를 억제하는 네. 그런 그 유전자의 그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지 네. 또는 암의 그 진행을 예. 더디게 또는 막지 못하는 그런 그 유전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이 세포가 암으로 진행이 되겠죠. 결국 예. 유전자의 그 비활성화 또는 예. 유전자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우리 몸에서 적절하게 대치를 못해서 예. 암으로 가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화된 식사대. 식사, 고지방, 고단백, 특히 예, 예. 고지방 이런 음식들 그리고 그 외에 비만, 최근에 왜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네, 많이 네, 논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네. 그 외에 가족력, 아무래도 남자 형제들 중에 전립선암이 있는 경우에는 네. 본인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가질 확률이 2.5배에서 3.5배로 빈도가 높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예. 가족분들 중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꼭 40대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꼭 전립선 검사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유로 이제 암이 생기면 뭐 증상들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네. 그래서 이 전립선암의 특징은 조개는 증상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기 검진이나 예. 또는 위장관계 계통했던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우연하게 뭐 전립선 증상이 동반해서 조사를 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우선은 이 전립선암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은 예. 다양한 배뇨 장애 증상과 통증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예, 예. 우선 여기 보시면은 네. 처음에는 이 전립선 부위 요도로 싸고 있는 전립선 조직에 이제 암이 생기면서 서서히 커지면서 네. 전립선 부위 요도를 압박하게 되면은 예. 소변이 잘 안 나오게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난 이후에도 다 이렇게 짜내지 못하니까 그 잔뇨감. 네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소변을 참지 못하는 급박성 요실금까지 예, 예. 생길 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에 들랑달랑하는 야간요도 동반이 될 수가 있고, 예. 이 암이 더 진행이 돼서 요도 부위를 폐색을 하게 되면은 급성 요폐가 네. 오고 때에 따라서는 정액에 혈액에 보이는 혈정액 예. 또는 혈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피가 나오는 그렇죠. 네, 예. 네.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네. 전립선 주위 인접 장기까지 전이가 되고 골반 임파선에 암이 전이 되고 폐나 예. 네. 그다음에 척추뼈 또는 골반뼈에 암이 진행이 됨으로써 이런 전이 증상이 다양하게 전이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원인과 증상 알아봤고요. 그렇죠. 네. 피가 섞여 나온다는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전립선 비대랑 증상이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렇죠. 만약에 뭐 제 아버님이 만약에 뭐 전립선 암이 있었다. 근데 제가 소변 보는 게 조금 불편하다. 이러면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겠죠. 그럼 선생님은 어떤 검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예. 많이 있는데 네. 궁극적으로 이 전립선 암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환자분의 문진을 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인 요 검사를 한 이후에 가장 네. 중요한 세 가지 선별 검사가 있습니다. 세 예, 가지요. 네, 우선 직장 수지 검사, 예. 둘째는 혈액 검사를 통한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예. 셋째로는 방사선학적 검사인 경직장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네. 우선 직장 수지 검사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직접 손가락을 넣어서 직장에 삽입을 그렇죠. 해서 예. 전립선의 후면을 예. 촉지하는 건데요. 예. 전립선의 크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결절이 있는가 없는가, 네. 그 다음에 상대의 대칭 정도, 좌측 우측 옆에 네, 그 네, 비대칭 또는 대칭의 정도를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주위에 이 인접 장기에 우리가 손가락을 넣어서 만질 수 있는 부위 어느 정도 또 변형 부위에 또 정확한 그 네네. 그림이 만져지는지를 보게 되는데 예. 아무래도 비대증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전립선이 커져 있으니까 예. 우리가 크기를 이제 그렇겠네요. 가늠할 수 네, 있는데 네, 네. 암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결절이 만져져요. 결절. 아. 딱딱하게 이렇게 우리가 예. 주먹을 쥐면은 요 손등에 여기 보면 이렇게 만져지는 네, 네. 촉감, 딱딱하게 결절이 만져지는데 예. 이것이 만지진다고 해서 꼭 암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예를 들어서 그 전립선 결핵을 알았다든지 네네. 유아종성 전립선염 네. 또는 섬유화성 전립선염 또는 그 요로 했던 그 예. 석회화된 과거의 전립선염의 반복에 의해서 예. 그 상처가 이제 석회화된 그런 상태로 남게 되는데 이런 예. 질환하고 감별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 결절이 만져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또 그 다음 단계로 네. 이 경직장 초음파를 초음파. 보면서 네. 예. 그 의심되는 부위의 조직 검사를 할 예.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최근에 여러 가지 건강 검진이 네. 발달되면서 혈액을 사용한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많이 지금 한 15년 예. 전부터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예. 검사는 전립선 선세포 내에 당단백 효소가 있어요. 아주 미세한 정도만 분비가 되는데 정상적으로 혈액 내에는 3에서 4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정도의 아주 미세한 예. 양으로만 존재를 하는데 예. 전립선 내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립선의 선 조직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당단백 효소가 혈액 내로 유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정상보다 이 수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또 조직 검사, 생검, 전립선 초음파를 예. 통해서 또 생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꼭 이 혈액 수치가 높다고 해서 네. 100% 암이 있는 것은 예.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요로 감염이 있다든지 또는 전립선염이 있는 경우에도 이 혈액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검사를 하는 시기에 3일 내에 네. 성관계를 가진 3일 내에 네. 또 혈액 채취를 하게 되면 또 인위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배제를 해서 네네. 검사를 해야만이 정확하게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네. 마지막에 경직장 초음파 검사는 네. 그 막대기 모양의 초음파봉을 직장에 삽입을 해서 네네. 전립선의 어떤 그 음영, 그다음에 크기, 네네. 또 과거의 전립선염을 앓은 석회화된 흔적, 다양한 어떤 그 모양을 보게 되는데 네네.
주로 전립선 암은 좀 검게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초음파상에. 예. 그런 경우에 한 3분의 1에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암으로 진단이 되는데요. 예. 특히 그 염이 있는 경우에도 약간 어둡게 보일 수가 염증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감별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세 가지 중요한 선별 검사 중에 어느 하나라도 네.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전립선 생검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조직 검사를 보고 우리가 최종 암의 어떤 확진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비뇨기에 대해서 좀 특히 전립선 쪽에 궁금하신 분들은 네. 지체하지 마시고 네. 비뇨기과 찾아서 예. 이렇게 검사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이 가능하면 환자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네네네. 빠른 시간 내에 네. 예. 또 다들 바쁜 뭐 연령에 직장도 다니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서 네. 저희들이 뭐 당일 코스로 네. 가능하면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도 당일날 퇴원 다 하시고 하실 수 있는 조직 건가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뭐 직장 쪽으로 조직 검사를 물론 소독을 다 하지만은 네. 오후에 조직 검사를 하고 네. 하루 정도 주무시고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직장에 이러한 균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소독을 그렇죠. 하고 항생제를 네네네. 주지만 네. 드물게 한 예. 1% 전후로 해서 네. 폐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감염이 생긴다는 거죠. 내용은 다 괜찮은데. 그래서 뭐 100분의 조직 검사를 했는데 한 분이라도 뭐 염증이 심해져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네요. 안전하게 예. 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 주무시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전립선 암에도 보통 왜 다른 뭐 위암이라든지 이렇게 대장암 보면 1기, 2기 뭐 그거 나누죠. 몇 네. 기예요? 네, 뭐 이런 네, 얘기 네. 하잖아요. 네. 전립선암도 그런 그 1기, 2기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이 전립선 암을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서 예. 암으로 확진이 되면은 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 병기 이게 네. 1기인가 3기인가 4기 네, 네, 병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그 조직 검사 이후에 골반 MRI, 즉 네. 전립선 MRI를 찍는 거죠. 네. 그래서 전립선 바깥으로 암이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그 뒤에 정낭 쪽으로도 암이 파급이 있는가 전이가 없는가 됐는지. 그런 네. 내용하고 골반 임파선에 또 암의 전해 유무를 예. 보게 되고 예. 그다음에 간혹 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멀리도 가네요. 네, 네, 네. 단순 폐 촬영을 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척추뼈와 골반뼈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골 동위원소 검사를 골 주사 검사를 하게 예. 됩니다. 이런 검사를 다 취합을 해서 예. 우리가 이제 1기, 2기, 3기, 4기를 분류를 하는데 네. 그 일반적으로 국소 전립선 암이라는 건 1기와 2기를 포함해서 암이 전립선 바깥으로 번지지 않은 경우를 국소 전립선 암이라 합니다. 고기만 딱 있는 거. 그렇죠. 네. 벗어나지 않은 거죠. 예. 그다음에 국소적 진행성 전립선 암이라는 건 네. 인접 장기에 넘어가진 즉 예를 들면 골반 임파선이나 네. 이런 쪽은 괜찮지만 예. 전립선을 약간 벗어나서 뒤에 그 전립선 뒤에 있는 정낭이나 정관 또는 전립선 폐막을 약간 벗어나서 그 인접해 있는 그 신경혈관 다발 네네. 쪽으로도 예. 암이 간 경우에는 네. 저희들이 국소 진행성 전립선암 일종의 3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예. 그다음에 이 원격전이 특히 그 골반 임파선에 암이 간다든지 예. 폐나 척추 또는 골반뼈에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전이 전립선 암이라 해서 예. 4기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런 병기에 따라서 뭐 수술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고 보통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도 같이 하고 뭐 항암제도 쓰기도 하고 그러던데 우리 그 이렇게 전립선 암 같은 경우도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건가요? 네, 어떻습니까? 우선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 암의 병기 예. 그리고 암세포의 조직학적 분화도 그리고 환자분의 연령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반된 그 질환들 네. 몸의 상태죠. 아.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서 네.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 전립선 치료 방법의 도표를 여기 보시면요. 예. 크게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관찰하는 즉 그 주기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는 예. 방법이 있고요. 예. 둘째는 수술적이요. 아무래도 전립선 암의 완치의 최상의 방법은 예.
수술적 방법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비수술적 방법으로서는 호르몬 치료, 네. 그리고 방사선 치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항암 치료까지 어느 정도 암이 진행되는 경우는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그 능동적 관찰 여부를 보시면은 네. 이 고령의 환자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이미 지병이 많으실 맞습니다.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고령이고 뭐 수술의 위험도도 있고 마취 위험도도 있는 예.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고 보통은 80세 이상 넘으면은 예. 가능하면은 뭐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해가 보통 되네요. 네, 10년 네, 네. 이상의 수명을 내다 봤을 때 기준으로 네, 하기 예, 때문에 예. 하지만 아주 드물게 또 건강하신 분들은 예. 또 적극적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소 전립선 암인 경우에 즉 예. 우리가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수술적 치료 방법 즉 네.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이라는 방법은 전립선과 그 뒤에 있는 정관 네. 그다음에 정낭을 네. 같이 싹 다. 제거하면서 골반에 있는 임파선까지 네. 제거를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 수술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예.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고요. 네. 최근에는 그 수술 기법과 그 해부학적 지식이 많이 발달이 되었어요. 예. 그리고 로봇 수술이 최근 한 15년 전부터 소개되면서 네. 로봇의 도움으로 네. 입체 시야하에서 아주 섬세한 미세한 현미경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예.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뭐 요실금, 네. 어떤 발기부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어 있어요. 수술로 인한 합병증들이 이제 많이 그렇죠. 없어졌다. 네. 예. 그다음에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 치료인데요. 이 호르몬 치료의 근간은 결국 전립선 암이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란다는 성장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는 걸 차단하거나 또 예. 작용하는 걸 막아버리면은 예. 우리가 전립선 암의 진행을 상당히 늦추어서 어느 정도 환자분들 오래 예. 이제 그 살 수 있도록 예.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여성들 유방암 막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 치료하는 방법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예. 과거에는 우리가 그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고환을 절절했는데 이거는 오. 20-30년 전의 이야기고 예. 요새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예, 남자한테는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저는 수술을 하지 않고 예. 이 호르몬 즉 그 항체 유리 호르몬이 있어요. 항체 네. 형성 예. 호르몬 유리 호르몬 촉진제를 예. 투여한다든지 예. 또는 항남성 호르몬 예. 또는 그 외에 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약물을 써서 예. 네.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네, 그런 방법이 있고 다만 이 부작용이 살짝 갱년기가 오겠네요. 오겠죠. 그러면, 그죠? 여성분들 뭐 갱년기 올 때 뭐 안면 예. 홍조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슴 좀 여성형 유방처럼 그렇죠. 생길 네, 수가 네.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성욕 감퇴 네. 예,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이 뼈가 좀 약해지는 경우 오래 쓰게 되면 네, 그래서 특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뼈를 강화시키는 미네랄 성분이라든지 칼슘 성분 네. 운동을 이렇게 권장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 방사선 치료는 호르몬 치료와 같이 병용해서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국소 부위에 암이 남아 있다든지 네. 예, 또는 그 다 제거했지만 암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 저희들이 국소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할 또 수가 있어요. 수술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수술을 예, 예. 또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가 국소 부위의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호르몬 치료는 전신을 다스리는 약제고 예. 방사선은 국소 부위에 그 부위만. 병용을 해서 많이 쓰게 되는데 역시 네. 방사선 치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방광염이 올 수가 있고 직장염 그리고 뭐 흔치는 않지만은 그 방광경부 협착이라든지 예. 요도 협착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외에 뭐 항암 치료로서는 네. 어느 정도 병이 진행이 되어서 이후에 네.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특히 방사선 치료는 뼈에 전이가 있는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그것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예. 네. 치료를 하는 이유가 이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암 치료는 뭐 5년 생존율 이런 거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암이 전립선에 국한된 경우에는 예. 우리가 수술, 방사선 또는 호르몬 치료를 할 수는 있는데요. 예. 수술을 해서 환자분의 어떤 그 5년 또는 10년 생존율을 보면은 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1996년도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에서 2016년 12월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네. 우선 쭉쭉 올라가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1996년에서 2000년, 제법 한 20년 전에는 네. 생존율이 한 67.2% 네. 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예. 가장 최근의 자료를 보시면 이 90%가 생존율 넘어간다. 증가해서 이야, 93%까지 예. 증가하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예. 조기 진단, 네. 예. 예. 그다음에 치료 진단 방법의 어떤 그 개선에 의해서 네. 예. 또 환자분들이 많이 인식을 하셔서 병원에 자주 일찍 오시는 거죠. 네. 두 번째, 전립선 암의 각 그 병기별로의 5년 상대 생존율을 보시게 되면은 네. 우선 국소 전립선암, 즉 그 전립선암이 전립선을 네.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예. 100%예요. 네. 100% 넘어가네요. 네, 이건 뭘 100.9%. 의미하냐면은 좀 이상하게 보이시겠지만 예. 이렇게 내가 국소 전립선암으로 진단되고 난 다음에 치료를 받고 나면 네. 수술적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본인 몸을 더 챙기는 거죠. 아. 혈압, 당뇨도 열심히 그렇죠. 약을 먹고 네. 운동하시고 네. 식이도 조절하기 때문에 예. 일반인들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죠. 아. 네. 네. 그리고 국소 진행성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것도 결과가 좋아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 그 3기 후기인 경우에는 그 생존율이 한 70% 전후로 좀 떨어질 예. 수는 있어요. 예. 70에서 한 90%. 예. 그리고 마지막 그 원격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격. 뭐 네. 폐나 네. 뼈나 네, 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에도 약 한 42% 정도의 상대적으로 전립선암은 서서히 네. 자라는 암이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간암이라든지 네. 치장암보다는 오래 사세요. 전립선암은 빨리만 찾으면 그렇죠. 다 완치가 산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TV 닥터는 아버지의 눈물 3대 비뇨기 암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 전립선 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비뇨기 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동아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의 성경탁 교수께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네, 계시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환자들의 이야기 예. 한번 들어볼까요? 예,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또 이 방광에 차면 통증이 오고 또 소변 넣을 때 상당히 그 요도에서 자꾸 통증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언가 싶어서 진찰을 받게 됐죠. 제가 국가유공자예요. 예, 보건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전립선암이라고 제 몸에 그런 이상이 생겼다니까 모든 건 뭐 선생님한테 맡겼죠. 뭐 저는 뭐 걱정이 좀 됐겠지만 어차피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될 거라면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 된 겁니다. 건강검진을 하다가 초음파상에 오른쪽 콩팥에 조그만한 혹이 딱 해가지고 CT를 더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 CT를 했는데 그 암 조직이 발현돼 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진단 받으셨을 때 마음이 조금 어떠셨어요? 참담했죠. 암이라니까. 그러면 그렇게 발견하시기 전에 증상은 전혀 없으셨고요? 예, 거의 없었습니다. 네, 환자 두 사람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들어봤는데요. 다들 소변을 보기가 좀 불편하다. 이 네. 배뇨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소변에서 피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전립선 암이라고 보는 건 네, 아니죠. 아니죠, 그죠?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광암에 같은 경우에도 소변에 피가 나오는데 네. 약간 좀 차이를 둬야 될 게 통증이 없어요. 예. 이렇게 무통성 유관적 혈뇨 이렇게 지금 표현을 방광암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네. 예. 그래서 이 방광암의 특징이 이렇게 통증이 없이 이제 혈뇨가 오게 되는데 예. 저희들이 그 혈뇨의 또 다른 원인도 있거든요.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요로에 감염, 염증이 있다든지 예. 또는 결석이 있는 경우도 혈뇨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네. 경우에는 그 통증이 같이 이제 동반되면서 또는 배뇨 증상이 같이 동반되어서 나타나는데 네. 예. 뭐
이런 경우에 또 치료를 하든 안 하든 며칠 지나다 보면 또 혈뇨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병원을 다니시지 않으면 안 돼요. 꼭 병원에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 이 통증이 없는 유관적 혈뇨가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특히 40대 이후에 예. 병원에 가서 꼭 비뇨기 계통에 이상이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방광암이 있는 경우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선 네. 여기 그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유관적 혈뇨 감별할 필요가 있다. 꼭 100% 방광암이 있는 건 예. 아니다. 그 다음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그런 빈뇨 증상이 나타날 수가 네네.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배뇨 시에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요로 감염이 같이 이 병행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방광암이 네. 있으시면서. 예. 그리고 좀 심한 경우에는 소변이 너무 급해서 예. 소변을 지리게 되는 급박성, 요실금 등 예.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특히 그 상피 내암인 경우에는 이런 자극성 어떤 그 방광을 자극하는 이런 배뇨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로 감염이나 또는 전립선염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항생제하고 다른 약물을 쓰고 있는데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배양 검사를 해보니까 배양 검사에도 특별한 나쁜 균이 없어요. 네. 그런데 환자는 계속 이렇게 불편한 배뇨 자극 증상을 예. 호소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방광암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립선암인지 방광암인지 모르잖아요. 모를 수 네. 있죠.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불편한 배뇨 장애 증상, 마치 예. 때에 따라서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처럼 보여질 수 비슷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예. 게 네. 50세 이상인 네. 경우에 꼭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꾸준한. 비뇨기과에 검사를 들려서 검사를 하셔야 받으셔야 되고 한다. 예. 가족력이 있는 분은 40세부터 반드시. 꼭 검사를 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네. 이 증상도 비슷하니까 제 생각은 네. 전립선역이 있고 방광역이 있는데 그렇죠. 전립선 검사할 때 이렇게 좀 같이 하면 안 될까라는 맞습니다. 욕심도 생기긴 하는데 네, 합니다. 같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검사가? 예, 그래서 네. 저희들이 그 방광암이 이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예. 예. 기본적인 요 검사 외에도 요 세포 검사를 해서 네. 그 암 세포를 직접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거죠. 오. 떨어지는 그러니까 네. 그 방광이나 이런 점막에서 떨어지는 암 세포를 직접 현미경으로 그 염색을 한다든지 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요 세포 검사상에 그 암 세포가 예. 양성으로 나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꼭 방광뿐만 아니고 예. 콩팥 안에 신우, 어. 요관, 방광 어느 부위에도 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다음 좀 저희들이 비침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초음파예요. 그렇죠. 콩팥, 예. 요관, 방광 초음파를 예. 하는데 방광의 소변을 또는 참도록 해서 네. 빵빵하게 차게 해서 이렇게 초음파를 하게 되면은 네. 네. 그 유두상 모양의 방광암이 마치 해파리 모양으로 이렇게 유두상 모양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예. 적게는 뭐 2, 3mm까지 작은 걸 다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초음파는 이제 배 위로 이렇게 그렇죠. 해서 보는 배우에 거죠. 그렇죠. 예. 배꼽 바로 예. 밑에 예. 방광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환자분들도 편하게 네. 이렇게 통증 없이 이 초음파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방광경이라는 게 있네요, 저기.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더 통증이 동반되는 그 침습적 검사인데요. 예. 우리가 일단 환자분의 증상 또는 초음파상에 예. 그런 암이 보이게 되면은 저희들이 방광경 검사를 하게 되는데 예. 주로 이제 외래에서는 국소 마취, 네. 그러니까 요도의 젤리 그 리도카인이라는 마취제를 섞어서 한 20분, 30분 정도 얼얼하게 이제 요도를 마취를 합니다. 상당히 네. 요도가 민감한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최근에는 이렇게 연성, 예. 부드러운 연성 방광경을 사용을 해서 네. 안에 방광 안에 보게 되는데 예. 방광 그 내시경 할 때는 어. 혹시 뭐 유두상모에 방광암이 있는가 또는 점막 병변에 이상이 있는가 예. 또는 암종이 몇 개가 있는가 크기 예. 정도 이렇게 다양한 그 변화를 관찰을 해서 보게 되는데 만약에 이 방광경 검사에서 유두상 모양의 암이 있게 되면은 네. 그 다음 단계는 저희들이 이제 수술을 계획을 해서 네. 제거하는 그 방광 절제경을 사용해서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그 방사선학적 검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게 아무래도 이제 콩팥 방광 초음파를 하게 예. 되고 네. 그 표재성 즉 그 암이
방광 점막을 넘어서지 않은 표재성 방광암인 경우에는 네. 우리가 수술, 즉 마취를 해서 요도 절제 경우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예.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렇겠죠. 예. 만약에 이 암이 좀 더 진행이 돼서 방광 근육, 뿌리가 깊어서 방광 근육까지 아, 침범한 그런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다. 네. 우리가 수술하고 나니까 그럴 경우는 이 암이 방광을 벗어나서 네. 골반, 임파선, 폐 전이가 전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네.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 방광 CT를 찍게 되고 폐 촬영, 골 주사, 동위원소 검사를 해서 그 암의 병기를 네. 구별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전립선 암제 그 치료 때는 수술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 방광암도 치료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치료가 네, 이루어집니까? 뭐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방광암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방광에 있는 암을 제거를 해서 거기서 우리가 확진을 하게 되는데 네. 만약에 점막에 국한된 표재성 여기 도표를 네. 보시면요. 예. 표재성 방광암 일명 비근 침융성 방광. 아, 참 어렵네요. 저도 좀 예. 여기서 쉽게 표재성이죠. 예. 이 수술 방법은 수술 마취하에 경요도적으로 절제경을 삽입을 해서 예. 그 암의 뿌리까지 깊게 파서 예. 그걸 현미경으로 이제 병리학과 교수님이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암의 뿌리가 근육을 침범하지 않고 점막에 아니. 국한되었다 하면 그 자체가 예. 진단이고 수술적 치료로 되는 것이죠. 네. 가느다란 요도 안으로 그러면 집어넣어서 간다는 네, 얘기인가요? 이렇게 이 칼날 이렇게 획으로 된 이 칼날을 이렇게 끌어내는 거죠. 수술이 놀랍죠. 예. 네. 그래서 몸에 상처 없이 네네. 할 수 있는 거죠. 예. 아주 뭐 최신 기법이죠. 네. 그리고요. 그리고 암 덩어리 좀 크고 예. 3cm 이상에서 여러 개가 있고 좀 얇게 깔린 두텁게 깔린 암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면은 근육을 침범하는 그런 암으로 종종 나오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광을 안타깝지만 네. 방광을 다 드러내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일명 근치적 방광 적출술에 표현하는데 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요도에도 암이 있는 경우에는 예. 방광을 포함한 전립선 네네. 그리고 뒤에 있는 정낭, 네. 정관, 골반, 임파선을 다 제거를 하게 되고 오. 네. 제거를 하게 되면은 소변이 모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방광 없으면 어떡해요? 방광 없이 어떻게 네, 살아요? 네, 어떡해요? 그래서 예. 환자분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네. 인공 방광 대치술을 한다든지 예. 소장이나 대장을 이용해서 네, 네, 네. 아니면은 회장의 일부를 절단을 해서 관을 만들어서 한 15cm 예. 한쪽 끝에 요관을 문합시키고 반대쪽 끝은 복벽으로 나오게 해서 예. 소변이 모이도록 백을 차는 아, 그런 방법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힘든 직장암 방법. 수술 받은 그렇죠, 분들 마취 하는- 백 차는 예, 것처럼. 예. 아,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좀 근육을 침범한 방광암의 경우에는 네. 자궁을 포함한 질의 일부 또 같이 제거를 해야 되고 예. 난소하고 골반 임파선 같이 예. 제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그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동반될 수 있고 또 이렇게 큰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도 예. 재발의 그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예. 또 추가로 예. 항암 치료를 또 하게 되고 예. 네. 면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재발도 합니까? 그러니까. 방금 재발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재발하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이 국가 건강 보험이 잘 되어 그럼요.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 모든 암 환자분들은 5년 암 등록해서 본인 부담이 5%밖에 네.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주기적으로 나라에서 예. 이렇게 표재성 또는 근침륜성 방광암으로 진단된 분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다 이렇게 배려를 해놨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검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방광 CT, 폐 촬영, 골 주사, 그다음에 요세포 검사, 그다음에 방광경 검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특히 표재성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것이 표재성 방광암 환자의 한 70% 재발을 해요. 네. 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단하는 방법이 아직도 좀 더 발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네네. 눈에 안 보이는 암이 현미경적 레벨에서 자라고 있다가 어느 정도 유관적으로 커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이게 뭐 0.1mm, 0.5mm, 1mm까지. 예.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표재성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한 이후에 네. 방광 내 약물을 주입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약물은 뭐냐 하면은 주로 뭐 항암제라든지 예. 또는 그 결핵균을 약하게 해서 예. 예. 주입하는 면역요법 이런 네. 그 약물을 주입을 해서 이제 재발을 막고자. 그렇게 하면 뭐 머리가 빠지고 이러지는 않겠네요. 그거는 왜냐하면 전신적으로 쓰는 게 그래. 아니니까 예. 그 방광 내에만. 그래서 이 작용의 기전은 이런 약물들이 그 방광 점막에 발리면서 새끼를 치려고 하는 암세포들을 태우는 거죠. 부식작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재발을 이제 다른 부위에 생기를 막는다는 거죠. 예. 하지만 이렇게 진행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신을 다스리는 네. 대표적인 4가지 항암제를 써서 네. 저희들이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TV닥터에서는 아버지의 눈물 3대 비뇨기 암이란 주제로 동아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의 성경탁 교수께서 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들 곽동원 선생님과 함께 네.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알아봤어요. 전립선암이랑 네. 방광암 얘기를 방광암. 했습니다. 이제 다음 하나 이제 남았네요. 신장암입니다. 예, 신장암. 먼저 신장, 흔히 이제 콩팥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네, 먼저 이 신장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신장의 여기쯤 구조. 있다는 건 대충 그건 알고 계신 예, 거죠. 예, 2개. 네. 예. 네, 그 신장은 비뇨기계 대표되는 장기인데 우선 여기 네. 그 예.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요, 네. 이 사람의 등 뒤쪽에 네. 한 쌍으로 있습니다. 네. 좌측 한 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 크기를 보면 한 10에서 12cm 정상성이고요. 네. 그리고 이 폭이 한 5에서 7cm 정도, 그리고 한 3cm 정도가 저희들이 그 두께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네. 모양이 마치 그 강낭콩처럼 네. 생겼어요. 그래서 콩팥이라고 네.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무게가 한 150g 정도 되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이 우측 신장이 상대로 좌측보다는 한 1cm 정도 낮게, 왜냐면 위에 간이 있어요. 예, 큰 예. 간이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콩팥 위에는 부신이라는 조그만 부신. 꽃갈 모양의 예.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가 있고, 예. 그다음에 우측 앞쪽에 보시면은 십이지장과 치장의 두부, 머리 부분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장 앞에 이렇게 예. 놓여져 있고, 예. 왼쪽에는 이제 소장하고 대장 일부, 그다음 위 예. 이런 그리고 치장의 꼬리 부분이 또 신장 앞에 이렇게 놓여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그 저희들이 콩팥에 뜨는 병변에서 통증이 있게 되면은 네. 위장 계통하고 이렇게 같은 혈관과 신경을 쓰기 예. 때문에 네. 그런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래서 이 콩팥하고 위장관계는 신경 예. 그런 그 같이 이제 나누고 있다. 음. 예. 그다음에 주요한 그 기능을 보시면은 네. 우선 그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나 약물에서 생긴 노폐물을 제거하게 노폐물을 되는데, 제거한다. 네. 가장 중요하죠. 네, 그렇죠. 하루에 한 150리터 정도의 혈액이 신장에 있는 여각이, 즉 모세혈관의 덩어리가 있는데 그 여각 그 네프론을 통과해서 예. 여가 걸러져요. 걸러주네요. 네, 근데 네. 99%가 몸에서 다시 환수를 하죠. 예, 네. 예. 한 1% 정도 되는 한 1.5에서 2리터만이 농축이 되어서 소변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체내의 수분과 염분의 양을 조절을 하는 네.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고, 예. 그 외에 그 혈액과 체액의 전해질 또는 그 산염기 균형을 잘 그 조절을 해서 예. 세포의 항상성과 활성을 잘 유지하게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신장에서는 혈압을 그 조절하는 레닌이라는 그 물질이 있는데 그렇죠. 아주 그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걸 또 관여하게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호르몬을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예. 도와주고, 나머지 보시면은 에리트로포이틴이라고 예. 적혈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예. 이게 또 신장에서 분비를 하기 때문에 아주 착한 일을 빈혈을 예방, 이런 아주 중요한 기능을 예,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걸러주는 역할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전립선암 환자도 봤고 지금 방광암 환자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만은 네. 신장암 걸리신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아, 예, 이 예. 신장암 걸리면 선생님 증상이 어떤가요?
그 신장암은 조기에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또 없네요. 하지만 네. 최근에 그 암에 어떤 인식의 보편화, 건강 검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예. 또 내과에 들리셔서 위장관계 이상이 있어서 예. 복부 초음파를 하다 해봤더니 보면 콩팥에 조그만 뭐가 있더라. 뭔가 종물이 있더라.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내과적 질환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기 네. 때문에 그래서 신장암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 예. 하지만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과거에는 예. 우리가 이런 건강 검진이나 이런 좋은 진단 방법이 없었을 때는 대표적인 세 가지 증상이 있었어요. 측복부 통증, 그다음에 종괴가 만져지는 거예요. 암이 자라서. 그래요? 예, 만져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가려 그러면 이미 많이 그렇죠. 뭐 그죠? 그리고 네. 뭐 혈뇨, 예. 유관적 혈뇨, 세 가지 증상이 대표적인 때가 한 20년 전에는 그랬었어요. 예. 한 60-70% 반수 이상 그렇게 오셨어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런 빈도가 10에서 15%밖에 되지 않고 예. 줄었네. 대부분 60에서 70%는 이렇게 건강 검진이나 우연하게 내과 질환으로서 조사를 하다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연히 발견되는 게 많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이렇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에는 네. 실질적으로 병기도 낮고 크기도 작아서 예. 완치를 기대할 수가 있죠.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신장암은 그러면 예. 어떻게 똑같나요? 치료를- 또 뭐 수술하고 방사선 예. 치료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신장암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예, 보기에는. 예. 왜냐하면 예. 신장암은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는 별 재미가 없어요. 효과가 그러면요. 없다는 아, 그래요? 거예요. 바로 수술합니까? 그러니까 수술적 요법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다. 예. 흔히 뭐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없어도 된다고 얘기해요. 뭐 그냥 그러니까 예, 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서 신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에 예. 4cm 미만인 경우에는 예. 그 부분만 절제를 하고 나머지 신장을 보존.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콩팥이 필요해요. 아, 물론. 혈압, 예. 당뇨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 예. 70, 80까지 가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살릴 수 있으면 콩팥의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부분적으로 암만 제거하고 나머지 과거에는 다 드러냈어요. 좀 전에 예. 말씀하신 대로. 예.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7cm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콩팥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7cm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콩팥을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수술적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 조기 진단이 특히 신장암 같은 경우는 중요하겠다. 예. 증상이 없는 병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방이 중요해지는데 소리 없이 찾아오는. 이런 비뇨기과 3대 암들 예방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아마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예. 최근에 많이 접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여타암의 그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식이요법과 같은 거고 우선 그 대표적 동물성 지방 섭취가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걸 예. 그걸 줄이셔야 될 것 같고 네, 네, 네. 튀기거나 심하게 구워진 예. 그런 육류, 예. 그 발암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그 위험해서 그런 걸 좀 피하셔야 되겠고 네. 예. 그 다음에 그 음식 섭취 그 외에도 운동, 꾸준한 네. 운동 네. 이런 운동해야 것들이 이제 되니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세포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단과 운동, 그다음에 채식 위주로 네. 하시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시면 주기적으로 꼭 검진을 검진. 하는 검진 것이 제일 빨리 찾자.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3대 비뇨기 암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에 당부 말씀이 있다면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그 세계 중요한 비뇨기계 전립선암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도 이렇게 자료를 한 번 더 이렇게 되씹어 보면서 보면은 네. 역시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예. 그런 과거에는 그렇게 늦게 발견됐던 암들이 네. 지금 많이 좀 발견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기 검진 기본적으로 사오실 때 꼭 하셔야 되겠고 맞습니다. 둘째는 네. 건강한 음식과 운동을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 아, 그럼요. 예.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곽동 선생님. 첫째, 검진. 검진 네. 자주자주 빨리빨리 찾으면 뭐 생존율이 아주 높아진다, 길어진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운동 열심히 운동하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그러니까 예. 예. 뭐 토마토 전립선에 좋다는 거 알고 있죠? 아, 예, 그건 알죠. 굴 뭐 라이코펜. 이런 그죠? 예, 예. 이런 거 드시면 좀 도움이 될까요? 예, 되는데 네. 뭐
제 말씀도 좀 그렇겠지만 예. 예. 라이코펜의 효과를 전립선 암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토마토를 방울토마토를 99개를 먹어야 된대요. 아하. 근데 뭐 하여튼 뭐 토마토를 어느 정도 하루에 2-3개씩 섭취하면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외에 그 굴, 오이스터, 굴이라든지 그다음에 마늘, 네. 그다음에 여름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름에 네. 수박. 수박 좋군요. 예, 아. 수박에 스트롤린이라는 그 물질이 있는데요. 일종의 그게 아미노산 계열인데 네. 이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립선이나 신장암에 상당히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여러분 3대 비뇨기암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으셨죠? 네. 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암.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드렸습니다. 예, 동아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의 성경탁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